셀프로. 각자 셀프로 많은 습관을 들도록 합시다. 근데 제공하셔도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동동 배울 건데요. 동동.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유명해.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배운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쉽게. 그래서 이 동동이라는 작품은 일단은 고려가요고, 그리고 해당하는 각 연별로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못 쓰이는 단어들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각 월에 해당하는 풍습이라든가 화자의 정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파악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동의 갈래인 고려 가요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고 들어갑시다. 고려 가요입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고려 가요 어느 시대겠어요? 이름이 고려잖아, 그치? 고려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려 가요라는 거는 고려 시대에 주로 향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고려 시대에 훈민정음이 있어요, 없어요? 훈민정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이 되게? 어떻게 기록됐을까? 향찰은 우리가 통일시를 때 쓰던 거야. 이게 당시에 고려시대에 양반 사대부들이 한 게 아니고요. 고려시대에 서민들이 주로 향유를 했다는 거야. 우리가 훈민정음도 처음 나왔을 때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백성 중에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부터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근데 고려는 어땠겠어? 고려 훈민정음도 없잖아. 서민들이 대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서민들은 글을 못 배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서 무언가 노래를 하고 남기려고 해도 남길 수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왔을까? 맞아요. 구전된 거야. 구전이 돼서 조선시대까지 쭉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거고 그제서야 고려시대 때 부르던 이런 노래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한글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동동의 이 원문들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쓰인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이야. 그래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당연히 기록이 되지 않았고요. 이후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에 글로써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이때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문도 훈민정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시의 서민들이 고려시대에 부른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요죠. 왜냐면 이 부르는 거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서민들이 노래를 만들어 그러면은 거기에 심오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사상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노래는 뭐야 보통? 그쵸? 보통 사랑 노래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주로 내용상으로 남녀 상열지사의 노래를 많이 부를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생각보다 조선보다 고려가 좀 더 개방적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시의 서민들은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 쌍화점이라는 영화 알아요? 알죠? 쌍화점, 그 조인성 나오는 영화 알아요? 여러분 근데 알기만 하고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19세 미만 관련 불가거든요. 그 쌍화점이 고려가요의 똑같은 제목의 쌍화점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거기서 따온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녀 상열지사라는 건요, 조선시대 사기도 입장에서 어때? 좀 부끄러운 거야. 민망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당시에 노래가 엄청 많았겠죠. 근데 구전에서 이때까지 왔잖아. 그럼 조선시대 어때? 유효성이지. 이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옮겨놓은 게 많지가 않아. 왜냐면 소식을 했어, 자연스럽게. 사대부들이 이건 좀 남녀간의 사랑 좀 부끄럽지 않나요? 이러면서 일부러 기록을 안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소실된 고려가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할 수 있는 고려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건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배울
동동 또는 서경별고 아니면 만전초별사, 쌍화점 뭐 이 정도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석가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서민들이 열심히 노래를 부르잖아. 유행가가 되잖아. 그치? 유행가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누가 관심을 가져? 여러분 지금 선거운동 하잖아. 선거운동 할 때 선거운동 홍보송 그냥 작곡해요? 작곡할 리가 없잖아. 그치? 어떻게 써? 뭘 가져가? 당시에 제일 유행하는 노래를 가져와서 개사하죠. 이때도 똑같아. 누가 관심을 가져? 지읒지에 관심을 갖는 거야. 서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대. 관심을 가져. 내용이 약간 민망해. 그럼 어떻게 했어? 개사를 해서 궁중의 입맛에 맞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서민들의 노래를 어떻게 하냐면요. 궁중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편입을 시켜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노래인데? 아, 그러면은 적당히 개사해가지고 우리 무용을 쓰시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우리 궁중 면에 좀 쓰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유행하니까. 그치? 자, 그래서 궁중에서 편입을 하되 그냥 가져오는 건 민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약간의 개사 들어가야겠죠. 지금 선거송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편입 과정에서 개사가 돼.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뭔가 추가되는 내용이 생기는 거야. 너무 사랑 얘기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사랑 노래인지 임금에 대한 노래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 덧붙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노래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자꾸 추가가 돼요. 그래서 무언가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이건 보통 임금에 대한 얘기야. 임금에 대한 송축이라든가 덕을 기원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끼워 넣어요. 오늘 배울 동동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동동에서도 서사라는 게 새로 생겨요. 1월령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입맛에 맞게 살짝 뭔가를 바꿔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민들이 불렀던 노래에서 궁중으로 편입이 되면서 무언가 추가되는 흔적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고려가요의 역사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거 말고 조금 중요한 형식상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가야 돼. 딱 3글자만 외울 겁니다. 3분 후예요. 여러분 라면 먹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3분으로 3가지만 다 기억하면 돼. 자, 첫 번째는요 산음보라는 거예요. 자, 음보가 뭐냐면요 보자가 걸음할 때 보자야. 그러니까 한 박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고려가요는요 굳이 박자를 나누자면 3박자짜리 노래인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분은요 분연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을 나눈다라는 거야. 우리 현대시에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N도 2번 들어가죠. 덩어리 묶어가지고. 그쵸? 그런 것들이 이미 고려가요에서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연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연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분절체라고도 하기도 해요. 또는 연작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연체 말고도 다른 말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이 정도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절체, 분연체, 연장체 이런 말이다. 비슷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자,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정읍사 배울 때 후렴구 다 지우고 읽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거는 고대가요의 핵심적인 보통 공통적인 특징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고려가요의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특이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후렴구는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그치?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주제를 강조하거나 화사의 정서를 강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얘는 그래서 내용, 주제, 정서 이런 거 강조 아무것도 못해. 주제나 정서랑 관련이 없어. 그런데 형식상으로 어떤 걸 줘? 다 똑같이 들어가잖아. 그치? 통일감을 줘. 그래서 통일감을 줄 거고요. 통일감을 준다는 거는 일종의 안정성을 준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 후렴구는요
동동은요 한 연이 끝날 때 그 마지막에 붙어. 그렇기 때문에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연은 안 나와. 그래서 부연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연의 기능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형식적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모든 고려가요는 다 저 특징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동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자, 동동은요, 당연히 남녀 상열지사의 얘기예요. 왜냐? 고려가요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맞아. 그리고 당연히 3분 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연이 한 연이 각 월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 14년입니다. 왜냐면은 서사 빼고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월령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동은 기본적으로 월령체라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월령체라는 거는 월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동동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 전개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월령체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달거리 형식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왜냐면 달마다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거리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니까 혹시나 보기나 선지에서 달거리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야. 원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 연으로서 전개를 하게 되고, 동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총 12개의 연에다가 궁중 편입돼야 되니까 맨 앞에 임금 송축 내용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월에다가 세시풍속이라든지 뭐 1월에 뭐 할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명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시풍속 아니면 뭐 명절 아니면 자연현상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동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런 내용으로 매 연이 전개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동동도요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읽으실 때 정확하게 1월 15일, 1월 5일, 보름 아니면 5월 5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날짜까지 나와. 그럼 그때는 명절이나 세시풍속을 얘기할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뭉뚱그려서 1월 아니면 뭐 10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냥 통틀어서 대충 얘기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면은 아 여기에 해당하는 뭔가 명절 풍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날짜가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아 그냥 묶어서 대충 그때의 정서를 얘기하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같이 볼 만한 작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정하교의 용과 월령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거 본문 해석 뒤에 넣어놨어요. 이것도 월령체 형식이죠. 매 월마다 어떤 걸 해야 할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걸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같은 월령체 형식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월령체 형식도요 좀 나눠서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의 교육과정상이나 교과서상에서는 이걸 다 나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달거리 계통 위주로 조금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교과서상으로는 달거리 계통이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은 이 달거리 형식은 동동, 그리고 이거는 월령체 중에서도 월령체 형식이라고 불러요. 우리
공통점 차이점을 묻는 보기에서는 동동이랑 뭔가 원령과를 비교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얘가 원령체 중에 이거는 달벌이 계통이라고 불리고 얘는 원령체 계통이라고 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학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한 크게 다를 일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건 조금 심화과정의 내용이기도 하고 교과서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일단은 달벌이 계통 얘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없으시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잘 규칙적으로 주면서 좀 컨디션을 봐가면서 진행할게요. 화가 나고 보통 이제 대본의 야구팬들은 기분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왜 좋아요? 그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생명줄? 뭐가? 야구가 왜 좋아? 야구가 화나는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걸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내 생각에 사람들이 야구에 열정을 하는 거는 그 1%의 희망? 혹시나 도래할 투아웃에 역전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 1%의 희망과 뭔가 지면은 합법적으로 내가 분노할 수 있다는 합법적 분노 표출? 그런 모든 것들이 뭉쳐서 인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흔히 잘 못한다고 하는 팀들 있잖아요. 하나라든가 제가 하나라든가 뭐 롯데라든가 그런 팀들 있죠. 키우면 하나 롯데 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거지 10년 동안 저는 고통받았어요.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분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늘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약간 그런 거야.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내신을 보는 마음? 그런 거지. 이건 무조건 다음으로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번에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가려고 하면 그런 잘하는 거야. 모든 것을 잘하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 10등이었으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갈 수 있을까요? 수익당했네.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 하나가 수입 당했기 때문에 조선에게. 수익. 지금 1등이 9등한테 수입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3번 다 쓴 거야. 3번 그래서 해서. 2위로 내렸죠. 그럼 2위가 됐어. 근데 이제 현경이는 숙제가 2배가. 숙제가 2배가 된다. 아니 주산이 형은 왜 저한테? 오늘 승윤이가 안 왔네. 승윤은 2배인데 숙제가. 몇 개 누구예요? 수입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외우고 더 넣어도 되는 거지. 수익해. 자, 봅시다. 서사. 자, 이제 보자. 얘들아, 표정 풀고 서서 봅시다. 표정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령체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각각 한 연으로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연이 기본이야. 그런데 이게 궁중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게 보통 맨 앞에 붙은 거야. 그래서 이 동동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 맨 앞에 일치하지, 뭔가 맥락상으로 일치하지 않는 동떨어진 내용이 제일 앞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볼 가장 첫 번째 서사에 해당하는 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사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사의 내용은요,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현명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서사 전체? 더베란 공비에 갖추고 도베란 민비에 듣고 이어 보기라 하는 나라 어서이라. 왜 바늘고? 동동날.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덕이란 곰배의 받잡고라는 말이 나와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덕이래. 이 덕은요, 서민들이 얘기하는 걸까? 아니라지 않고. 왜냐면 덕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 그리고 또 추구해야 하는 어떤 추구미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런 딥한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 누가 쓴 거야? 궁중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온 거겠지. 그래서 덕이란 곰배의 받잡고, 곰배라는 게 뭐냐면 이 배가 축배할 때 배자야. 잔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곰배라는 건 뒷잔이라는 뜻이야. 뒷잔이에요. 뒷잔에 받잡고, 이 잡은요 객체 높임 선어감이야. 그러니까 서술의 객체를 높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술을 바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뒷잔이죠. 뒤에다가 바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궁중의 편입된 부분이잖아. 그러면 이걸 앞에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생각해봐. 그럼 연애할 때 막 춤을 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잔을 앞에 받쳐.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내가 공연을 앞에 받쳐. 앞에 있는 사람이 임금이어야죠. 그치? 그러면은 임금은 앞잔이야. 그럼 뒷잔은 누굴까? 뒷잔은 뒷배 같은 거죠, 약간. 그러니까 이 임금 말고 조금 더 큰 사람이야. 임금의 뒤를 받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신령님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어떤 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공배는 그냥 직역을 하자면은 뒷잔인 거고요.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은 신령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덕을 신령님께 바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림배는 그럼 뭐겠어요? 앞에 공배가 뒷잔이니까 림배는 앞잔이겠죠. 막 앞에서 연애하면서 내가 앞에다가 술을 바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임금이지. 그래서 임금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임금님께 바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님은 뒷잔, 임금님은 앞잔인 거야. 그래서 덕이여 복이라 하늘, 즉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나자라 오소이다 이거야. 나자라 이거 이 세모 모양은 단치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발음으로 하자면은 영어상으로 Z 발음이에요. 그냥 지읒이 아니고 즈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즈라 오소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특이하죠 발음? 살려서 읽으라고 생략하지 말고. 그래서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래. 아으 동동단이 이거 후렴구죠. 그래서 앞으로 후렴구는 의미 없는 구절이고 면을 나눠주고 통일감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거니까 읽을 때 생략하고 읽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일단은 내가 남녀 사녀지사의 내용이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궁중 편입 과정에서 추가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동떨어진 내용이 쓰인 걸 보니까 이 원작자가 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1월부터 12월을 다른 한 사람이 썼다고 치더라도 이 앞에 서사는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사는요,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한다. 되게 덕, 복, 기원, 뭔가 음식이 생각나요? 덕과 복을 기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궁중 편입의 흔적이고 이 편입 과정에서 누군가 추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단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일 작가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노래의 작가는. 그래서 공배, 인배라는 말도 여러분 해석 잘 해두시고 맨날 헷갈려 하니까 뭐가 뒤고 뭐가 앞인지 헷갈려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호령구인 아으 동동다리는요, 동동다리가 북 그리고 단 악기 소리를 흉내는 거야. 의성어예요 일종의 이거는. 그래서 악기 소리를 흉내는 의성어를 왜냐면 공연할 때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활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본사로 들어갈 겁니다. 본사로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쭉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1월령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도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잘 읽었어요. 자, 정월이에요. 정월이라는 건 1월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은 음력으로 1월 15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월들은 다 음력 기준입니다. 왜 당시 알림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월은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번째 달, 즉 음력 1월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1월령 또는 정월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월 날인도는 정월에 이 10월
내용은 아죠 그냥. 어저 녹저 하는데 얼고 녹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리 가운데라고 누리라는 말이죠. 누리의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누리는 우리가 온누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세계라는 뜻이에요. 세상, 세계 이런 뜻이야. 수누리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때 시옷도 관용격이야. 그래서 세상의 가운데 나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몸하 홀로 널성 이거는 몸은 누구예요? 내 몸이야. 세상 가운데 났지만 이 내 몸은 어때요? 홀로 열정, 홀로 간다, 홀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쓰이는 여다라는 말을 잘 볼 겁니다. 열조의 기본형은 여다예요. 이 여다는요 가다, 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지금 살다의 의미로 쓴 거야. 그래서 원래 가다는요 인생길을 가다 이런 말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다인 동시에 살다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은 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후렴구 나오는 거고요. 그쵸? 자, 근데 이 1월령부터는요 명확하게 뭐야? 남녀 살멸지세잖아. 그치? 근데 왜 홀로 살아가겠어? 왜 홀로야? 이미 있어 없어 옆에 지금? 남녀 살멸지세야 되는데 이미 없어. 이미 날 지금 떠난 상황. 이미 부재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나와 뭘 대조하고 있어? 내 몸을 대조하고 있는 거야. 나의 몸을. 왜냐면요 정월이 되니까 그 정월이라는 거는 음력 1월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월 중순 정도가 돼요. 이때가 되면요 초봄이야 사실상. 그래서 날이 좀 풀리면서 얼었던 냇물이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때? 물이 녹아서 풀리고요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화자는 어때? 지금 혼자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 계속 얼어붙은 상태가 나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몸과 냇물이 대조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일단 본사에서 정월령으로 가면요 1월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나와 냇물이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는 어때? 님이 없어가지고 이미 오지 않아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어. 여전히. 근데 내 몸은 어때? 음력 1월이 되면 초봄이 되면서 슬슬 녹고 흘러가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둘이 어때요? 대조가 되고 있는 거야. 말인 물이죠. 이때 물은 물이죠. 원순모음화가 되지 않아서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때? 이 둘의 상황이 대조가 되고 있지. 그래서 어때? 얘는 잘만 흘러가고 잘만 오는데 나머지는 어때? 굳어있지.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의 외로움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냇물로 인해서 화자의 마음이 더 안 좋아지고 있지.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가지고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는 별거 없잖아.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객관적 상관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나리문은 어때? 대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화자의 감정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객관적 상관물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거는 화자의 감정이 없는 단계에서 투영돼야 돼. 그렇다는 거는 원래 감정이 없는 동물, 식물 이런 애들이 무생물 이런 애들이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뇌물은 지금 감정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감정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입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겁니다. 화자의 감정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요. 일단 요 본사 1월령의 포인트는 그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월령에서는 임 없이 살아가고 있다. 임의 부재, 그걸로 인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이 없어서 나는 홀로 살아가고 있고 상당히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로 인해 그 감정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월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정월령은 구체적인 날짜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그냥 별거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2월령으로 갑니다. 자, 2월령 교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높이 등을 다돌아
자, 여기는 명확하게 지금 날짜가 나와 있다. 그치? 2월 보름이래. 정확하게 뭐예요? 2월 15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력 2월 15일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연등회라는 행사가 있어요. 음력 2월 15일입니다. 2월 보름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2월령은 연등회라는 어떤 풍속을 기반으로 시작돼요. 그쵸? 연등회라는 거는 등을 띄우는 행사잖아. 그쵸? 그러니까 등을 띄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는데, 물론 모든 행사에서 이 사람은 늘 입만을 떠올립니다. 자, 그 다음 아읍, 높이현. 높이현이라는 뜻이에요. 뭘 켰겠어? 연등제니까 등불을 켰겠죠. 높이현, 등불, 다호라. 다호라는 등불 같구나 라는 뜻이에요. 만인 비추실 즈지셨다. 만 사람, 만 명의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추실 즈지,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성민고에서 나옵니다.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후렴구죠. 그래서 이 2월의 핵심은요, 일단은 연등회라는 풍속을 언급을 하고 있고, 이때 당시의 화자는 연등회에 나가서 등불을 띄우면서 그 등불을 보면 누구를 떠올려? 임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임을 비유하는 표현을 잘 볼 겁니다. 그래서 임이 본보다 높이현 등불과 같다라고 임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유를 한다는 거는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밝음자, 밝음. 그래서 이때는 무언가를 비춘다, 광명이다 라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광명적인 느낌으로 가야 돼. 만인을 비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광명이고요. 요거는 사랑으로 치면은 고매한 인품이다 라고 봐야겠죠. 우리 고매한 인품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야 돼. 지난주에 배웠던 찬 기파랑가의 기파랑이죠. 고매한 인품. 비유하는 거 몇 개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연등회에 나가서 등불을 보며 임을 떠올리는데 왜 그랬냐면 이런 점이 공통점이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요, 당연히 뭐야? 인품, 임의 인품을 예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호라 이런 말 있죠. 같구나 인 거잖아. 그래서 이 구나라는 거는 영탄형 구조라고 해요. 영탄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호라, 모습이다 이런 거 있죠? 모습이시네 이런 게 다 예찬적이고 영탄적인 어조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찬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 없어도. 그죠? 뭐 다호라, 즈지잡다 이 줄이 다 예찬적, 영탄적 어조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영탄법은 맨날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영탄법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 겨울이에요. 자, 일단 보호를 할 겁니다. 자, 3월령이고요. 이거 유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자, 3월 나면 개한. 이거 날짜가 없네. 그냥 3월을 지나면서 개한, 개화한이라는 뜻입니다. 편안, 표현. 아읍, 맞춘 도래꽃이요. 이건 뭐야? 봄산 가득히 핀. 저 가득 찰망자죠. 가득 찰망자. 달외꽃. 달외꽃은요, 달래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달래가 아니고 진달래야. 그래서 이거는 진달래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산 가득히 핀 진달래 꽃이요 라고 지금 3월에 핀 진달래 꽃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 남이 부러워할 즈슬 이건 마찬가지로 뭐예요? 모습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즈지는 모습이였잖아. 그치? 근데 즈슬은 모습을이라는 뜻이네. 그쵸? 그러니까 즈에다가 반치음 받침을 쓰면은 모습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 지녀나셨다라는 거네. 근데 지녀를 기녀라고 쓴 걸 보니까 국외음화가 없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1학년 2학기에 중세국어 배웠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갑자기 당황하네요 우리 서희. 중세국어 배운 기억을 모두 까먹은 건가요? 자, 어쨌든 그래서 3월에는요 봄이 됐어. 꽃이 펴. 그 꽃을
보면서 누굴 떠올려? 임을 떠올리는 거야. 똑같아. 등불을 보면서 임을 떠올린 것처럼 꽃을 보면서 임을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뭐가 때? 임이 마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봄산 가득히 핀 진달래꽃과 같대. 임은 마치 진달래꽃 같다는 거야. 왜? 어떤 점이 공통점이야? 모두가 부러워할 모습을 지른다는 거야. 왜 그렇겠어? 꽃이잖아. 예쁘니까. 그쵸?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때 공통점은 그러면은 아름다움이겠죠. 남이 부러워하는 건 많겠죠, 요소가. 그런데 비유는 꽃이잖아? 그러면 예쁘다는 거야. 아름답고 예쁜 미남이라는 거죠, 굉장히. 미남이라서 모두가 부러워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임의 모습을 예찬하는 거예요. 그치?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 그냥 아름다운 예찬 간단하게 쓸게요.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4분의 1 왔는데요. 4분의 1 왔는데 각 면마다 해당하는 비유적 표현이라든가 객관적 상관물 이런 내용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 면마다의 내용과 객관적 상관물, 비유적 표현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그리고 화사와 대비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 4월로 갈 겁니다. 이제 4분의 2 지점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서희가 읽어볼까요? 아님이죠. 아우 실시한 꽃꼬리세요. 무신자 목사님은 옛날을 믿고 오신대요. 아우 정보다. 그쵸. 자, 4월이래. 날짜가 안 남았네. 그래 자연스러운 얘기 하겠네. 그치? 4월을 잊지 않아서 오시는구나, 꾀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치? 그럼 4월이 돼가지고 봄이 된 거야. 그래서 누가 와? 봄 철새인 꾀꼬리가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절이 돌잖아요. 그치? 그럼 계절이 돌면 당연히 누가 와? 4월이 되면은 꾀꼬리가 오는 거야. 그치? 그런데 누가 안 와, 지금? 녹사님이 옛날을 잊고 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꾀꼬리와 녹사님은 대조되겠죠. 그럼 이때 오지 않는 녹사님은 누구겠죠?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이겠죠. 그쵸? 잘했어요. 그래서 이 녹사님이라는 걸 통해서 화자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물론 남자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녀 살아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녹사님, 이때 녹사가 고려시대의 관직 이름이에요. 근데 고려시대에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남자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자가 없어가지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쵸? 같이 사귀었던 사람. 그쵸? 그러니까 이때 화사가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4월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봄이 한창이고요. 봄이 한창이니까 봄에 볼 수 있는 꾀꼬리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꾀꼬리새는 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와. 그런데 누구는 아마 임은 봄이 됐지만 꾀꼬리새처럼 오지 않아. 그래서 이 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조가 되고 있어. 그래서 녹사님은 옛날을, 이게 옛날에 말한 뜻이 아니고 옛날이에요. 옛날을 잊었는지 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때 님이 바로 녹사님이죠. 녹사님이고 이거는 고려의 관직 이름이다. 그래서 화자가 지금 어떤 한 남자를, 녹사님이라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이 꾀꼬리새를 보면서 오지 않는 녹사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대조적인 느낌에서 화자의 감정을 심화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심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거와 같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화자의 감정을 심화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합니다. 그쵸? 님을 그리워하고 한편으로 어때? 너 꾀꼬리는 왔는데 너는 왜 안 오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 오니까 원망하는 거야 그냥. 쟤는 오는데 왜 너 안 오지?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 다음 5월령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5월령인데요. 자, 이거 서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5월 5일에
그렇죠. 그래서 5월 5일에 명확하게 뭐가 나왔어 지금? 날짜가 나왔네. 그럼 우리가 5월 5일에 어떤 거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뭐 할 것 같아 얘들아? 5월 5일 음력 5월 5일이야. 옛날에는 나는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슬기로운 생활, 사회 이런 거에서 배웠어요. 이런 걸 다. 근데 요즘은 안 배우는 것 같기는 해요. 단어입니다. 수린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단어예요. 단어. 요즘은 잘 안 챙기죠. 단어를. 그렇죠?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에 어떤 풍속을 갖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단어가 어떤 규절이냐면 어떤 절기냐면요. 단어는 머리를 감아야 돼요. 수린날에 단어 창포물에다가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 머리를 감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머리를 감고 단어떡을 해먹는 날이야. 단어에만 먹는 떡이 있어. 그걸 해먹고 그네를 키워요. 그네를 다 그러다가 그 남자는 씨름을 해. 그런 날입니다.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오날 아침에는 약을 먹어요. 무슨 약을 먹는지 모르겠어. 하얘겠죠? 그래서 이날 약을 먹으면 뭐 한대? 증은해를 장조한대. 증은은 천이란 뜻이야. 천년을 길게 산대. 장수한대. 그래서 이 약을 누구한테 줘? 임한테 주고 싶대. 밭장놈이다. 이 장 뭐예요? 객체 높임 선언하는 게. 그러니까 임에게 밭이 옵니다. 이런 뜻이야. 서술의 객체인 임을 높이는 표현인 거야. 그쵸? 그래서 임에게 밭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5일에 내가 단오날 뭘 해? 여러 가지 풍속 중에서 약을 먹는 풍속을 떠올리면서 이날 임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장수해달라고 바라고 있는 거야. 임에 건강하게 바라는 내 사랑과 정성을 이 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먹는 약을 익모초 약이라고 합니다. 익모초를 달여서 만든 익모초 쓰인 거야. 근데 실제로 장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단오날 먹는 약. 이걸 통해서 내가 뭐해? 이걸 임에게 주면서 나의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네가 건강하길 바라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풀을 가지고 즙을 낸다는 건 쉽지 않아. 당시에 믹서기도 없었을 거고 녹즙기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사람이 다 달려가지고 직접 짜야 돼. 정성이죠. 옳지 안 옳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약을 달아낸다는 거는 정말 정성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임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야.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게 이미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되게 충성하는 신하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임금과 신하 간의 충성과 다를 밖에 없어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이 궁중으로 편입이 되고 그럴싸하게 정해져도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송민구에서 나와요.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정은 남녀 간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6월령이죠. 자, 이거 현정이가 다시 읽어볼까요? 어, 6월령으로 왔어요. 근데 6월 보름이래. 아, 6월 15일이구나.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겠네. 그치? 이때 풍속. 그래서 이때는요, 유도일이라는 풍속이 있어요. 지금은 안 지켜요, 이런 거. 이때는요, 뭘 하냐면요, 머리를 감아. 자꾸 머리를 감아. 당시에는 샴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신라 때 하던 풍속인데,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풍습이야. 왜 동쪽으로 머리를 감냐면은, 이때 머리를 동쪽으로 감으면은, 나쁜 일을 떨쳐낼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쁜 일을 떨쳐내려고 머리를 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벼랑에 버린 빛 같대요. 별해는 벼랑애입니다. 비슷한 말이 정석가에 나와요. 벼랑에 버린 빛 같대. 왜 빛이 있어, 갑자기? 머리를 감는 날이니까 머리를 밑질했겠지. 그쵸? 그리고 나쁜 일을 떨쳐야 되니까 그 빛을 벼랑에 던졌겠지. 근데 그게 누구 같대? 나 같대. 벼랑에 버려진 빛이 바로 나와 같다라는 거야. 즉, 화자는 지금 머리를 감고 빗질을 하고 빛을 버리면서 이 모습이 마치 어떻다는 거야? 내 모습 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뭐야?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쵸? 버려지네요. 공통점은. 그래서 임에게
버려진 내 모습이 마치 이 유도인의 머리를 감고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 빛과 유사하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는 사실상 알고 있어. 이미 날 버렸다는 걸. 그럼에도 어때? 돌아보실 님을 적고는 존리노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벼랑의 빛을 버려. 그리고 어때? 걸어가다가 한 번쯤은 뒤돌아보겠지. 이런 뜻이에요. 나를 버리고 혹시나 님이 나를 돌아볼까봐 그 돌아보실 님을, 뒤를 돌아보실 나를 돌아볼 님을 계속해서 잠깐 쫓아가 본다라는 거야. 이미 나를 버렸지만 한 번쯤은 돌아오겠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는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버림받아. 그쵸? 버림받은 처지에도 님을 따르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정말 사랑하나 봐요. 버려져도 따라가는 걸 보니까.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요. 이제 다 왔어. 다 왔다. 반만 더 하면 돼. 좀만 참아요, 여러분. 반만 더 하면 돼. 다 왔어. 이제 여름 거의 다 끝나가. 자, 7월입니다. 7월 동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월 보름이래. 7월 15일이래. 명확한 날짜가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날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백중날이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반부는 풍속이 엄청 많이 나와, 단어부터. 그래서 잘 외워놔야 돼. 이 백중날은요, 어떤 날이냐면은 승려들, 당시에 고려는 불교였으니까 승려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날이야. 근데 왜 이게 백중이냐면요, 백종의 재료들, 백종의 재물들을 통해서 공양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양을 하면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반드시 소원을 빌어야겠죠. 자, 그래서 백중날에 백종배하여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0가지 종류의 재물을 차려놓는 뜻이야. 자,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님을 함께 여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님을 한 곳에 지녀 이런 뜻이야. 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님과 함께 간다, 님과 함께 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형이 여다니까. 그래서 가다 살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님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원, 소원을 비잡노이다. 비용일 때 잡도 마찬가지로 객체 높이 청어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 비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객체를, 허술의 객체를 높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드디어 뭐가 나와? 화자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나오는 거야. 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7월의 백중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화자와의 님과 함께 하기를 기원한 거야. 궁극적인 소원이야. 그래서 이쯤 오면은 이제 얘가 그동안 이런 것들, 이런 정성을 바친 이유가 뭔지 나오는 겁니다. 궁극적인 소원이니까. 그쵸? 그래서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 부처님께 비는 거잖아요. 당시에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는 거야. 절대자한테 비는 거야.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인과 함께 살고 싶다고, 병사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 8월로 갈 겁니다. 자, 8월 규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월월령입니다. 자,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추석이에요. 음력 8월 15일은. 그 대충 음력 8월 15일이니까 대략적으로 뭐 9월 말 이런 느낌인 거죠.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가위, 이때는 추석이라고 해볼게요. 한가위, 가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위, 가배가 한가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가뱃일에, 가뱃날은 가윗날이라는 뜻이야. 한가윗날이라는 거죠. 추석이구나. 여러분, 추석은요 어떤 상징이 있어요? 1년에
모두가 추수를 기뻐하면서 가장 크게 지내는 행사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떡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송편도 빚고. 그런데 이 날은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시대에서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날인 거야. 그런데 얘는 지금 누가 없어 옆에? 이미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날도 왠지 진짜 추석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님을 모셔서 다니면은 그게 바로 가배라는 거야. 즉 이미 없는 지금은 아무리 8월 15일이라도 가짜 추석이라는 거야. 덜 기쁘다는 거야. 비로소 누구? 이미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그 날이 나에게 추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느낌이지.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은 바로 언제라는 거야? 님이 나와 함께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님과 함께 해야만 진짜 한가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 곁에 없는, 추석이지만 내 곁에 없는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예요? 진정한 한가위라. 님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하고 있어? 이미 내 옆에 없으니까 그냥 그리워하고 있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곧 4분의 3 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면은. 자, 그 다음 9월 9일로 갈 겁니다. 자, 요거 유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응. 9월 9일에 또 뭐가 나와? 달자가 나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야 될 게 5연속으로 등장하고 있죠. 자, 9월령입니다. 9월 9일이래요. 음력 9월 9일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외워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는요, 중앙절이라는 풍속이 있습니다. 중앙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앙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별거 없어요. 가을이잖아. 남자들은 시를 지어.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국화전을 만들어. 그런 날인 거야. 그래서 집에서 음식 해 먹고 시를 막 읊으면서 재밌게 노는다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이래. 약이라고 먹는데 뭐처럼? 이거 술인딸 먹는 약처럼. 그쵸? 황화꽃은 노란 꽃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가을에 피는 노란 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 코스모스 노란색이야? 분홍색이요? 가을에 피는 노란 꽃 뭐 있어? 방금 얘기했잖아. 국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화꽃은 약이라고 하고 먹는데 가을에는. 그러니까 이 중앙절에 무슨 풍습이 있다고 했어? 국화로 전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화꽃을 내가 안에 들였대. 그래서 전을 붙이려고 국화꽃을 따가지고 집안에 들여놓은 거야. 그랬더니 어때? 세셔 가만하여라. 세셔는요, 초가집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가집이 어때? 가만히 있대. 조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화려하고 예쁜 꽃을 집안에 들여. 그런데 집안의 분위기는 어때? 이 화려한 꽃과 대조되게 정확한 거야. 그래서 별로 예쁘지가 않은 거야. 집안 분위기가. 좀 대조가 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초가집이 조용하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갈수록 아득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럼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황화꽃을 들였으나 집안이 조용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화꽃, 다른 말로 하면 국화꽃. 중앙절이니까 이걸로 전 붙여먹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 집안에 들였어. 그런데 얘는 어때? 예뻐. 그치? 근데 집은 어때? 적막해. 얘는 집은 적막. 얘는 화려. 이런 느낌으로 좀 비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 외울 거 많지 않아? 4분의 3 왔어. 이제 절기 없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절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0월로 갈 겁니다. 자, 10월 서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월에 점이면 바다 다오라. 걷고 바르신 후에 디니실 혼분이 없으셨다. 눈물. 그렇죠. 자, 10월에 점이연 바다 다호라.
드디어 안심 뭐 이렇게 없으니까 아 뭐 같대? 점이연 바라 다호라. 점이연은 점인다는 거야. 점을 온다는 거야. 뭐가 같대? 고로쇠와 같대. 근데 이게 고로쇠라고 해석되기도 하고요. 보리수 나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고로쇠가 수액이 유명하잖아. 고로쇠 수액이. 근데 그거 뭔지 알아? 지금도 먹어요. 고로쇠 수액. 목에. 그거 아니에요? 녹용? 그거는 사슴뿔이잖아. 고로쇠 나무의 수액. 지금도 먹어. 여러분도 최근에 먹은 적 있을걸? 목에. 이거 굉장히 해외에서도 많이 먹어요. 목에.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뭘까? 이거 아는데. 뭘까? 소래는? 소래는? 장난하나? 그거 천나무잖아. 고로쇠 나무 수액이요. 단풍나무 수액이야. 메이플 시럽이에요. 신기하죠? 뭐 어쨌든 그래서 점여놓은 고로쇠는 지금 메이플 시럽을 내고 있다는 뜻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바라시라는 말이 이거 아래 두 개 있는 거 고로쇠일 수도 있고 보리수 나무일 수도 있어. 모두 상관없어. 학교에서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보세요. 근데 이게 왜 나갔다는 거야? 다우라는 가뿐하잖아. 그치?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볼게요.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대. 꺾어 버린 다음에 지닐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보리수든 고로쇠든 누가 꺾은 거야 가지를. 근데 어때? 꺾어 놓고서 안 쓰는 거야. 꺾어 쓰면 가져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꺾어 놓고 버리고 간 거야. 약간 석박살 같죠? 그래서 이게 마치 뭐와 같대? 나와 같대. 지금 무슨 말이야? 꺾어져서 버려진 게 나와 같다는 거야. 이미 나를 꼬셔놓고 버린 거야.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를 이 점이연 바람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인 내가 뭐와 같다? 보리수나무 또는 뭐 고로쇠 그거와 같다는 거야. 공통점은 뭐야? 버림. 그럼 뭐랑 같아? 우리 아까 머리 감고 버린 빛. 그치? 그래서 버려진 점이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꺾어놓고 안 가져간다는 거야. 못 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때? 임에게 버림받은 거야. 근데 이번엔 어때? 따라간다는 말이 없네? 그럼 따라가진 않아. 그냥 슬퍼하고 있어. 앞에 정리 안 했네요. 정리해줄게요. 여기까지 클리어하시고. 근데 이거는 뭐 간단하죠. 입의 부재로 인해서 쓸쓸함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 11월로 갑시다. 거의 나왔다. 좀만 참아. 자, 11월 서진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월 자리 안성부터 살아온저 스시온절시어 그쵸. 11월의 봉당자리래. 뭐야, 날짜가 없네. 안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1월에 봉당자리래. 이 봉당은요, 방과 방 사이에 있는 흙바닥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냥 흙바닥이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있대? 한삼을 덮고 누워있대. 한삼은요, 속에 있는 옷이야. 속적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가 누워있는 거야. 왜 누워있을까? 누워가지고 뭐하냐면요, 슬흘 살아온겨. 슬픔을 사르고 있다는 거야. 사른다는 건 가라앉힌다는 거야. 슬픔을 진정시키고 있어. 나 왜 슬퍼? 이미 나를 떠나서 안 돌아오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슬픔을 가라앉히고 있어. 지금 흙바닥에 누워서 내 옷을 덮고 슬픔을 가라앉히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고운 임을 스시오 열셔. 무슨 말이냐면요, 고운 임을 여의고 떨어뜨려 놓고 열셔 살아간다는 거야. 그 임과 떨어져서 살아간대. 어떤 임? 고운 임. 임이 예쁘다 그랬잖아. 그치? 고운 임을 떨어뜨려 놓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임과 떨어져서 외롭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흙바닥, 집바닥에 누워서 임과 떨어져서 외로워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별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 덮고 누워있다. 이 집 사이에.
산악이죠. 현평이랑 읽어봅시다. 12월 분기 남가로 온 가을 낮을 반이저 다보라 이미 알피 들어 어린놈이 손이 가지나 모래즈놈이. 자, 봅시다. 12월에 뭐랑 같대? 분디나무가로 갓곤. 남 기억이 뭐야? 나무잖아, 그치? 분디나무로 갓곤, 깎은 낮을 반, 왜 반했죠? 다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반. 소반은 뭐야? 밥을 먹는 그 뭐랄까 삼각부가 조그만 소반이라는 말이잖아. 조금 밥상, 그쵸? 밥상 위에 놓인 뭐 같냐면은 저와 같대. 이 반이 소반이라는 뜻이고요. 그쵸? 저는 뭐예요? 저는 젓가락이에요. 수저할 때 저예요. 그래서 젓가락과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수저라는 말은 숟가락과 젓가락이라는 뜻이야. 여기는 저만 나와 있으니까 젓가락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만든 젓가락과 같대, 내가. 그쵸? 왜 그러냐면요. 입의 앞에 들어 얼리오리즈, 입 앞에다가 내가 몰랐어. 젓가락을 가져놓은 거야. 맞는데 어때? 입 먹으라고 갖다 놨더니 누가 먹어? 손이 가져다가 문다는 거야. 그쵸? 손은 누구야? 손님이야. 입한테 이 젓가락 쓰라고 줬는데 M1 사람이, 그냥 M1 손님이 가져다가 그 젓가락을 입에 문 거야. 그게 누구한테? 나갔대. 이 젓가락 나갔대.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내가 임이랑 살고 싶었는데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나를. 그냥 M1 손님이 나를 가져갔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임과 사랑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저만 잘 보시면 돼요. 젓가락이죠. 이게 뭐가 같대? 나와 같대. 그치? 화자. 아이고, 반대로 쓸게요. 화자를 먼저 쓸게. 화자가 뭐와 같대? 다른 말로 하면 수저할 때 저니까 젓가락이야. 그쵸? 이 공통점은 뭐야? 얘네 둘의 공통점은 이런 사람이 가져간 거야. 그치? 그래서 타임이 데려가. 이 타인은 누구야? 최소 임은 아니야. 그쵸? 그래서 임과 사랑하고 싶은 경우는 누구랑 결혼해?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야. 손님. 그쵸?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때? 슬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은 총 13면을 다 볼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 연의 내용들 그리고 이런 절기들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소리들이 뭔지 다 알고 계셔야 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야. 어렵잖아. 이게 되는 게 청사벽보다 진짜야.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볍게만 정리하고 여러분들 이미 멘탈 터진 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한 번 더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쉬세요, 여러분. 후기를 남겨보자면 아닌 것 같아? 자, 동동 정리합시다. 네. 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 또 보다 보면 여기 익숙해져요. 공부는 여러 번 보는 것만이 답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있다라면 이런 거 외우는 거? 근데 이게 물려있잖아. 5월부터 9월까지. 그냥 합쳐서 외우면 돼요. 이건 좀 쉽잖아. 이건 따로 외우면 되니까. 등불에 힌트가 있잖아. 쉽죠? 단어도 약이라는 힌트가 있고 이것도 머리가 끝나니까 빛 힌트가 있고 이건 뭐 소원 비는 날 제사 지내는 힌트가 있고 이건 쉽죠. 8월 15일 추석이니까 얘는 국화전 먹는다는 힌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한번 복습을 해보셔라. 자, 그래서 정리를 좀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요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는 날은 어떤 절기가 있는지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 절기의 풍속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그 풍속을 행하면서 어떻게 입을 떠올리게 되는지까지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행사, 모든 일정이 다 입과 연결돼서 이미 미쳐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입을 비유하는 표현도 잘 봐둬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등골, 진달래꽃, 임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나를 비유하는 안 좋은 표현도 있잖아. 그치? 뭐 있어? 버려진 빛, 나죠. 그쵸? 그리고 또 뭐야? 버려진 보리수나무, 고로쇠. 또 뭐 있어? 다른 사람이 데려간 젓가락. 이게 나를 비유하는 말인 거야. 그쵸? 또 추가적으로 봐주면 좋은 게 뭐냐? 객관적 상황.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거. 이거죠. 나의 처지와 대비가 돼서 내 감정을 더 고조시키는 거야. 나는 여전히 마음을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쟤는 녹아서 흐르네. 아, 분하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이것도 뭐야? 임과 대조가 돼서 내 감정을 심화시켜. 꾀꼬리는 오는데 넌 안 오네? 넌 왜 안 오냐? 이런 느낌. 그래서 원망의 감정을 심화하고 있는 거고, 얘는 외로움의 감정을 심화하는 거고, 얘는 어때요? 집은 적막한데 꽃은 어때? 화려하고 예쁘네.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대조적인 느낌으로써 화자의 감정을 심화하고 있어. 객관적 한문이에요. 그래서 어때? 쓸쓸함이라는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잘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뭐 소미인곡 배우고 3인곡 나오면은 임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묶어서도 배우게 될 거야. 그때 얘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소재나 그런 것들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객관적 상관물, 임을 비유하는 말, 나를 비유하는 말, 그리고 절기와 그때 뭘 하는지, 어떻게 임을 떠올리는지 그런 것들을 월별로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한 월에서 소재가 놓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외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형식적인 특징을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자, 형식적인 특징. 일단은 이거는요, 서사는 딱 하나밖에 없죠. 1년. 근데 본사는 어때? 겁나 길어요. 본사가 2년부터 어디까지? 10년까지.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이야. 근데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1년 내내 임과 헤어져서 슬프단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임과의 이별. 슬픈 심정, 슬픈 여인의 심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자연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절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절기가 나오는 날은 이때 한 행사들과 풍속들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고, 절기가 나오지 않는 날은 자연현상, 물이 녹는 거 또는 뭐 어때? 꾀꼬리가 오는 거, 꽃이 피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내용적으로 어때? 내용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거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둘은 이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질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아, 이건 분명 어떤 특징이에요? 궁중으로 편입되면서 무언가가 추가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거야. 궁중 편입의 흔적이고 단일 작가가 아니라는 거.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후렴구 얘기 한 번만 다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후렴구가 하나 나오죠. 아으 동동다리 하나 나옵니다. 동동다리. 자, 여기서 오는 거야. 동동이라는 제목이. 그쵸? 자, 이 아으는 별거 없어. 아으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쵸? 얘는 그냥 감탄사. 영구 같은 거죠. 그럼 이 동동은 뭐라 그랬어? 북치는 소리, 악기 소리라 그랬지. 그래서 얘는 우리 선어예요. 소리를 흉내내는 말입니다. 악기 소리를 흉내내, 북 같은 것들. 동동은 북을 둥둥 치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지금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후렴구도 궁중 편입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그쵸? 왜냐면 북을 치면서 이 노래를 하는 거는 연회에서 쓰이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의 역할이 또 있죠. 역할은 간단해요. 일단은 연을 구분하자.
여러분들이 서사 그리고 본사 12개를 모두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얘가 나오면 끝난 거야, 그 연이. 그쵸? 연을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구조적으로 통일감을 줘. 아, 항상 연이 끝날 때는 얘가 나오는구나, 늘 같은 게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죠. 자, 또 반복되지. 매 연마다 이 흐름가 반복돼. 반복은 그럼 뭐였어? 반복은 강조와 운율이었는데 여기서는 강조할 내용이 없잖아. 왜냐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듬감,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말 맞는 거야. 원래 우리가 현대시든 뭐든 반복은 강조와 운율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강조할 내용이 없잖아. 이 반복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율 형성, 다른 말로 하면 리듬감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운율과 리듬감을 만들어준다는 건 뭐야? 흥취를 고조시킨다는 거야. 그쵸? 리듬감이 있으니까 시를 읽으면 더 재밌는 거야. 그치? 그래서 흥취를 고조시킨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내용적인 측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를 강조할 수도 없고 주제를 강조할 수도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 형식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내용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학습활동 1번부터 3번까지만 일단 채워볼게요. 활동으로 내용 정리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저 1학년 때 가시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쉬우니까 가시비. 내용이라서 그냥 봅시다. 1번 화자를 비유한 표현 딱 3개 나오죠. 6월에 빛, 10월에 보리수나무 혹은 고로쇠, 그리고 12월에 전가라. 3개 쓰시면 되고요. 자, 임을 비유한 표현 2개 나오죠. 앞에 2개
도매한 인품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자, 일단 2번으로 갑시다. 명절 정리하는 건데요. 딱 6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명절 절기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날짜가 나올 때 나온다는 거. 그쵸? 그래서 잘 채워주시면 될 거고요. 자, 1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 방식의 특징.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원형 체형식이라는 거. 그쵸? 서사를 제외하고 12개의 연이 12달의 차례에 맞추어 전개되고 각 연에는 그 달의 자연 현상이나 또는 세시 풍속이 함께 나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은요, 구체적인 날짜가 없을 때, 그치? 일이 없을 때, 그쵸? 그냥 월만 있을 때 보통 나오고요. 얘는 어때? 구체적인 일과 월이 둘 다 나올 때인 경우가 많겠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한번 갈게요. 고려가요는 조선시대 때 궁중 연회에서 연행된 음악을 기록한 악학괴범, 시윤향악보, 악장가사 등의 악서에 실려 전한대. 그러니까 뭐야? 궁중 연회로 편입이 된 노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쵸?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려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으로 유입. 그쵸?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으로 유입된 걸 나중에 조선시대 때 한글로 기록한 거다. 훈민정 창제 이후에. 그래서 뭐 악학괴범이라든지 아니면 악장가사 그런 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기록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정서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인 부분은 당연히 1년이죠. 그쵸? 그래서 2번 1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 이건 뭐겠어요? 궁중으로 유입, 편입되는 과정에서 없었던 것을 덧붙인다. 연회 의식으로서 덧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가시리가 나옵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자, 가시리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고려가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하는 이만큼의 특징을 다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야, 가시리도. 당연히 뭐야? 사문보고, 분연체고, 후렴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후렴구, 여음구 다 제끼고 볼 거야. 여기서 후렴구, 여음구는 뭐예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바로 치시고 생략하기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난. 보이시죠? 각 획의 끝에 나난 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나는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음구입니다, 그냥. 애드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은요, 별거 없어. 가시리, 있고, 이게 끝이에요. 끊어 읽어야 돼. 1, 2, 3으로. 3은 뭐죠?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게 끝이야, 이거는. 뭐야?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거야. 누가 날 버려? 누가 화살을 버려? 남녀상을 리사니까 이미 날 버리겠죠. 그래서 이미 화살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의 상을 거야, 이거는. 그쵸? 그 다음, 말로는 어디 살라하고, 날로는 어디 살라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거죠. 나난 위중질과 대표를 다 지워야 돼요. 그치? 그래서 이미 떠나면은 임없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갑니까? 이런 거죠. 즉 나는 이미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런 거 굉장히 수동적이죠, 지금. 그 다음 줄이 어려워. 잡사와 두얼이 만나는, 즉 잡아두고 싶지만은 이런 뜻이야. 선하면 아니 올세라.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봐 리을세라. 두렵습니다. 이거 저급사에서 배웠죠. 그쵸? 서론님 보내온다니 가시는 듯 도셔오소. 즉 서러운 님을 보내니까 가는 듯 다시 돌아와달라. 즉 가는 척만 하고 돌아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어디에 좀 필기를 해볼게요. 필기를 할 때가 저기 조그맣게 해볼까요? 왜냐면은 그래도 학습할 때에 나왔으니까 작게나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자기상에 가실이죠. 얘도 똑같이 뭐야? 고려가요잖아요. 그치? 고려가요고요. 우리가 내용상으로 어려운 건 없어. 왜냐면 인과 이별한 상황이잖아. 그치? 대신 뭐야? 후렴구에서 태평성대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 이거는 그냥 궁중에서 편입되는 과정에 후렴구를 추가해서 형식을 좀 맞추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궁중 편입의 증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가요니까 형식적인 특징 세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치? 그리고 후렴구를 통해서 이게 궁중 편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갑자기 이미 나를 떠나는 슬픈 상황에서 갑자기 태평성들을 얘기하잖아. 너무 애국자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리고 내용상으로 좀 받을 게 뭐냐면요, 서론님이야. 아까 얘기했던 철, 온, 님이라는 표현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철온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서러운 의미야. 이 무슨 내용이야? 이미 서러워한다는 거죠. 즉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뜻이 달라져. 그래서 이건 그냥 이미 서러워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건 그냥 서러워하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체가, 서러움의 주체가 나야. 나를 서럽게 하는 의미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서럽게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임이냐 화자냐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얘는 서러움의 주체가 임이야. 즉 이 임도 이 이별을 서러워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건 뭐야? 서러움의 주체가 나야. 나만 서러운 거야. 얘가 떠나가지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별의 상황에서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남녀 사멸지사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요의 기본 특징을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내용상으로 이런 부분들 좀 잘 봐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극적 태도. 왜 속설이야? 얘가 이별을 하기 싫어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가지마 이러면서 잡는 것도 아니고, 어때?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따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해? 보내줄 테니까 가는 척만 하고 돌아와줘라고 소망만 얘기하죠. 직접 붙잡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정리를 가볍게 해두고 넘어갈게요. 내용상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봅시다. 자, 그래서 1번, 2번 한번 찍어볼 겁니다. 두 개만 해보세요. 1번. 자, 같이 봅시다. 내용적인 특징, 두 작품에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동동이랑 가실이 비교하는 거야. 내용적으로는 뭐야?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이죠. 임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임에 대한 연모의 정. 또는 뭐 이별의 정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연모하고 이별에서 슬퍼하는 거니까, 그렇죠? 임에 대한 연모의 정 또는 이별의 정환 둘 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형식적 특징은 요거 쓰시면 되죠. 3분호. 상음보, 분연체, 후렴구.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가요의 문학적 가치는요, 마찬가지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별의 안타까움 같은 평민들, 서민들의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다루고 있다는 게 내용적인 특징이야. 그쵸? 그리고 형식적으로는요,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이랑 리듬감, 경쾌한 리듬감을 살리는 기도를 보여준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내용적, 형식적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학적인 가치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밑에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진정 동동 끝. 그래서 고려말과 동동을 전반적으로 한번 쓱 훑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하시냐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본교재도 가져와서 푸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교재 뒤에 있는 해당하는 평가문제집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아까 채웠던 빈칸 있죠? 그거 여러분들 동동 지금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고 이름 써서 통째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10분 정도 채우고 기도할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본문편과 문제편을 전부 다 풀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고전시가 10개 외워오는 거 잊지 마세요. 고전시가 10개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3가지죠. 동동, 문제편, 동동, 본문편, 고전시가 10개. 그리고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하나 추가, 숙제 다 해오기, 지난주 거. 그쵸? 그래서 지금은 본문 해석한 거 싹 정리해서 최대한 채우고 제출 후에 귀가할 겁니다. 쌤 너무 무거워요. 견뎌라. 고2의 무게란다. 쌤 이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네. 그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 소단원 평가는 시험 범위 이것만 하시면 돼요. 주몽신하는 시험 범위 아니잖아. 그렇지? 시험 범위인 것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